언어가 역사를 기록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중고를 사전 속에서 찾아볼 거예요.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것처럼요. 한국어에 스며든 외래어라는 단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추적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커피라는 걸 생전 처음 만난 거예요. 시커멓고 낯선 향이 나는 이 음료 뭐라고 부르실래요? 가비? 아니면 서양에서 운탕이니까 양탕국? 그것도 아니면 그냥 들리는 대로 코피? 바로 이 고민이 19세기 말 새로운 문물을 마주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조선이 문을 열면서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양의 물건, 생각, 시스템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던 때였어요. 기차, 전등, 심지어 민주주의 같은 개념까지요. 당연히 이걸 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새로운 이름이 정말 시급했겠죠. 이때 등장하는 해결사 중 하나가 바로 외래어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뜻을 우리말로 바꾸는 기차 같은 번역어 말고요. 버스처럼 외국어 소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단어들. 바로 이 외래어가 우리말에 어떻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천만단부터 외래어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소리와 세계관의 변화를 거쳐서 사전 속의 역사가 어떻게 담기는지까지 이 5단계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마치 언어 탐정이 된 것처럼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의 수사, 아니 탐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옛날 사전들이에요. 특히 초기에 나온 한영 사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을 그대로 얼려놓은 언어 화석 아니면 타임캡슐 같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90년부터 1931년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나온 사전들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쫙 놓고 비교해보면요. 와,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어떤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또 어떤 단어는 스르륵 사라지고 발음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마치 여러 장의 스냅 사진을 넘겨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요. 바로 이 안에 역사의 맥박이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증거, 바로 외래어의 개수입니다. 과연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늘어났을까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맨 왼쪽 1890년 사전에서는요, 외래어 비율이 고작 0.1%였어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과 35년 뒤 1925년 사전에서는 1.85%로 껑충 뜁니다.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율로 따지면 무려 18배나 늘어난 거예요. 이건 언어의 빅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사회가 정신없이 바뀌고 있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그냥 딱딱한 사전 안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핫했던 매체, 바로 잡지에서도 외래어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려 3배 이상이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외래어가 더 이상 몇몇 똑똑한 사람들만 쓰는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개수를 봤으니 이제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표기법의 변화입니다. 이 낯선 외국어 소리를 과연 어떻게 글로 적었을까? 여기에 또 아주 흥미로운 시대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한자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유럽이라는 소리를 한자로 오로바, 구라파 이렇게 적는 식으로요. 소리를 빌려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겐 뭐가 있죠? 바로 한글 있잖아요. 커피는 그냥 들리는 대로 코피라고 우리 글자로 바로 적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이 도너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1900년대 초에는요, 외래어의 93%, 거의 대부분을 한자로 적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1920년대가 되니까 이번엔 74%를 한글로 적어요. 이건 그냥 표기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낯선 소리도 우리 글자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는 어떤 언어적인 자신감, 주체성이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져요. 바로 일본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들거든요. 안타깝게도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램프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식 발음엔 람프로 들어오고 레모네이드가 라무네가 되는 거죠.
우리 외래어의 역사에 또 하나의 슬픈 결이 더해진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래어의 양과 표기법을 봤죠. 이제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종류의 단어들이 우리말에 들어왔을까요? 이 단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면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넓어지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 1890년대 사전을 딱 열어보면요. 외래어의 89%,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라 이름, 땅 이름이에요. 영국, 아메리카처럼요. 이 시기 사람들에게 외래어는 말 그대로 세상 공부였던 거죠. 우리 말고 다른 세상이 이렇게나 넓구나 하고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그려나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대가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땅 이름 비중은 뚝 떨어지고 그 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바로 과학용어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화학물질 이름이 외래어의 41%를 차지해요. 이건 뭘까요? 이제 세상이 넓다는 걸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즉 서양의 과학과 기술, 종교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대, 외래어는 이제 실험실을 나와서 우리 집 식탁 위로, 그리고 옷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커피, 버터, 넥타이,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이제 서양 문물은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죠. 자, 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처음에는 세상의 지도를 그리면서 나라 이름을 배웠고, 다음으로는 과학과 종교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마지막에는 커피나 옷처럼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외래어가 들어온 순서가 곧 서양 문화가 우리 사회에 스며든 경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는 증언지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이 모든 단서들, 이 언어의 화석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보죠.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외래어의 역사는 그냥 단어 몇 개가 늘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낯선 세상과 처음 만나 충돌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바꾸어 나갔던 한 국가와 사회의 정말 치열하고 역동적인 성장 기록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전을 타임캡슐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사전은 그냥 죽은 단어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민과 욕망, 그리고 변화의 모든 흔적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죠.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100년 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1910년 이후 외래어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표기법은 복잡한 한자 대신 우리 글자인 한글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셋째, 단어의 종류를 보니까 관심사가 지도에서 실험실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 식탁으로 옮겨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결론은 언어는 정말이지 우리 역사를 가장 정직하게 담아내는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플랫폼, 알고리즘, 구독 경제, MBTI,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이런 외래어들은 100년 뒤의 역사가들한테 어떤 이야기로 읽힐까요? 21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해줄까요?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바로 미래의 역사가 될 겁니다.